지금 당신 지갑 속에 있는 지폐. 이게 과연 진짜 돈일까요? 돈은 그냥 종이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엇일까요? 오늘은 당신이 평생 써왔지만 한 번도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돈의 진짜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아주 옛날 인류는 물물 교환을 했습니다. 소 한 마리와 쌀 10자루를 바꾸기도 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를 가진 사람은 쌀이 필요 없고 나는 쌀이 있는데 소가 필요한 거예요. 아, 불편하다. 사람들은 생각했죠. 그래서 나온 것이 화폐입니다. 처음엔 조개 껍데기, 곡식, 금은 다양한 것들이 화폐 역할을 했죠. 화폐의 초창기 형태는 대부분 실물화폐, 즉 실제 물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지역마다 신뢰할 수 있고 희소성이 있는 물건을 화폐로 삼았습니다. 아프리카 태평양 제도 조개 껍데기, 고대 메소포타미아 보리, 로마 시대 소금, 여기서 월급의 어원 샐러리가 유래됨, 중국 칼이나 삽 모양의 금속, 한반도 엽전 같은 동전 형태. 이 시기의 공통점은 화폐가 쓸모있는 물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용할 수 있거나 보관이 용이하고 쉽게 위조할 수 없었습니다. 기원전 7세기 고대 리디아, 현재 터키 지역에서는 세계 최초로 주조된 동전이 등장합니다. 이는 국가가 일정한 무게와 순도의 금속을 찍어내요. 이것이 돈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보증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금속 화폐의 장점. 무게와 순도로 가치를 정할 수 있음. 오래 보관 가능하고 부패하지 않음. 작은 단위로 나눌 수 있음. 이 시점부터 화폐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국가가 보증하는 사회적 신뢰의 상징이 됩니다. 돈의 본질은 교환의 매개체. 즉, 돈은 단순히 물건을 사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복잡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도구로 발전해왔습니다. 교환을 쉽게 만들고 가치를 저장하고 경제활동의 기준이 되는 단위.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폐는 언제부터 등장했을까? 사람들은 어떻게 종이 한 장의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했을까? 지폐, 즉 종이돈은 본래 진짜 돈이 아니었습니다. 초기의 지폐는 금이나 은과 같은 귀금속을 대신한 영수증이었습니다. 중세 유럽과 중국 송나라에서는 사람들이 귀금속을 직접 들고 다니는 것이 위험하고 불편했기 때문에 상인이나 금은방 혹은 정부기관에 금을 맡기고 그 금을 대신할 지급 약속서, 즉 지금의 지폐와 유사한 문서를 받았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은 말합니다. 이 문서를 가진 자는 언제든 금 10냥과 교환받을 수 있다. 즉 지폐의 가치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진짜 돈, 즉 금이 있다는 보장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금을 좋아했을까요? 왜 하필 금인가? 금이 선택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희소성, 자연에서 매우 적게 존재함. 쉽게 얻을 수 없음. 내구성, 녹슬지 않고 부식되지 않음. 분할 가능성, 아주 작은 단위로 나눠도 본질이 변하지 않음. 휴대성과 미적 가치, 가지고 다니기 편하고 아름다움. 이러한 특성 덕분에 금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전 세계 거의 모든 문명에서 돈으로 사용되었고 특히 지폐의 신뢰를 뒷받침하는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금은 썩지 않고 희귀하고 보기에도 예쁘니까 신뢰를 얻었어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금본위제가 생겼습니다. 지폐? 사실 종이에요. 금이랑 바꿔줄게 하고 약속한 영수증일 뿐이었죠. 금본위제의 탄생. 금본위제. 골드 스탠더드란? 국가가 발행하는 지폐를 일정량의 금과 연결시키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1달러는 20분의 1 온스의 금으로 언제든 교환 가능하다는 약속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신뢰입니다. 지폐를 가진 국민은 정부가 약속한 대로 언제든 금으로 바꿔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영국은 1816년 세계 최초로 금본위제를 공식 채택. 이후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금본위제를 도입. 국제무역의 기준 통화로도 기능함. 금본위제의 장점과 단점. 신뢰를 위한 족쇄. 장점, 통화의 안정성. 금본위제의 가장 큰 장점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마음대로 돈을 찍을 수 없습니다. 오직 보유한 금만큼만 지폐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즉 통화량이 자동으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100톤의 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금의 가치만큼만 지폐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발행하고 싶어도 금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돈의 희소성이 유지되고 국민은 이 돈은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신뢰를 갖게 됩니다. 장점, 국제무역의 기준 마련. 각국 통화가 금을 기준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제 간 환율이 안정적이었습니다. 무역 거래 시 환차손 환위험이 거의 없었고 무역과 금융 흐름이 예측 가능했습니다. 단점, 경제 성장의 제약. 금본위제 하에서는 경제가 성장하려면 금의 보유량도 함께 늘어야 합니다. 하지만 금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집니다. 자연의 한정된 자원이며 채굴 속도는 느립니다. 문제 발생. 기업과 개인의 활동은 늘어나는데 시장에 풀 수 있는 돈이 부족하면 자금 경색, 불황, 실업으로 이어집니다. 단점, 경제 위기 시 정부 대응력 부족.
전쟁, 금융위기, 대공황 같은 비상 상황에서 정부는 많은 돈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근본이제 하에서는 금이 있어야만 돈을 찍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필요한 만큼 돈을 공급하지 못하고 공공사업 복지 구조 조정에 한계가 생깁니다. 결론 요약. 근본이제는 돈에 대한 신뢰를 확실히 보장해주는 시스템이었지만 그 대가로 경제 유연성과 속도를 크게 희생해야 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쓰는 돈도 금과 바꿀 수 있을까요? 못 바꿉니다. 왜일까요? 지폐는 더 이상 금과 교환되지 않는다. 20세기 중반 이후 많은 나라들이 근본이제를 점차 포기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1971년.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은 역사적인 선언을 합니다. 달러와 금의 교환을 중단하겠다. 즉, 지폐는 더 이상 금과 연결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닉슨 쇼크라고 불리며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됩니다. 1944년 미국 뉴햄프셔 브레튼 우즈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달러를 세계 기축통화로 삼고 달러를 금과 연결하기로 합의합니다. 1온스 약 28.35g의 금 35달러로 고정. 미국 외 다른 나라들은 달러만 보유하면 필요시 금으로 바꿀 수 있음. 이것이 바로 브레튼 우즈 체제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원인 미국의 과도한 지출, 베트남 전쟁, 폭지 확대 등으로 미국은 엄청난 재정 지출을 하게 됩니다. 금 보유량은 그대로인데 시장에 달러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즉 달러는 계속 인쇄되는데 그만큼의 금은 확보되지 않고 있던 것. 원인 외국의 달러 마이너스 금 교환 요청. 유럽 국가들과 일본은 불안해졌습니다. 달러를 들고 미국에 와서 실제 금으로 바꾸기 시작했죠. 미국의 금 보유량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1971년 8월 15일. 당시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은 TV를 통해 전 세계에 발표합니다. 미국은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교환하지 않겠다. 이것은 브레튼 우즈 체제의 종료, 그리고 근본이제의 완전한 붕괴를 뜻했습니다. 이 사건은 닉슨 쇼크라고 불리며 현대 금융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결과 지폐의 성격이 완전히 바뀐다. 이전까지 지폐는 금으로 바꿀 수 있는 약속서였지만 이제는 그저 정부가 보증하는 종이가 됩니다. 즉, 더 이상 금과 연결된 실물 자산이 없는 명목화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지폐는 더 이상 본질적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치는 오직 국가에 대한 신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줄 것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현대 화폐의 진짜 모습, 신용과 비. 1971년 미국 닉슨 대통령이 우린 더 이상 달러를 금과 바꾸지 않겠다 선언했습니다. 세상 모든 돈은 이제 신용만으로 돌아가요. 이 사람은 돈을 갚을 거야라는 믿음, 그게 지금 돈의 정체입니다. 돈은 더 이상 실물 자산이 아닌 신뢰와 약속, 그리고 신용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빚을 서로 돌려 쓰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돈은 어디서 생기는가? 정부가 찍는 돈은 일부일 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은 정부나 중앙은행이 찍어낸다.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정부는 세금을 걷고 예산을 짜며 중앙은행은 화폐를 발행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시중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돈, 즉 90% 이상은 은행이 대출을 통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은행이 어떻게 돈을 만들어내는가? 예시로 쉽게 설명해 볼게요. 김 씨가 은행에 가서 1억 원을 빌리고 싶습니다. 라고 합니다. 은행은 자신의 금고에 있는 돈을 꺼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컴퓨터에 숫자 1억 원을 입력합니다. 김 씨의 통장에 1억 원이 생깁니다. 이 순간 새로운 돈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즉, 돈은 이렇게 생깁니다. 누군가가 빚을 질 때 새로운 돈이 생긴다. 모든 돈은 결국 누군가의 빚이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돈은 부채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1만 원짜리 지폐도 통장에 찍힌 숫자도 본질적으로는 누군가가 은행에서 빌린 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돈은 빚 없이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대출을 받아야만 그 돈이 세상에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빚이 줄어들면 경제가 위축된다. 이제 흥미롭지만 무서운 구조가 보입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빚을 갚기 시작하면 시중에 유통되는 돈이 줄어들고 소비와 투자가 감소, 경제가 위축. 즉, 현대 경제는 빚을 지고 계속 쓰는 구조 위에서 돌아갑니다. 이 구조는 괜찮은 걸까?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돈이 빚에서 생긴다면 우리는 계속 빚을 내야만 경제가 유지되는 걸까? 정답은 그렇습니다. 현대 금융 시스템은 신용이라는 이름 아래 무한한 대출과 이자 위에서 계속 빚을 늘려야만 성장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결국 이 구조는 성장을 멈출 수 없게 만들고 그 안에서 빈부격차, 금융 불안정, 경제 위기라는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인플레이션. 지금 1억 원을 쥐고 있어도 10년 후엔 반값이 될 수 있어요. 왜? 계속 돈을 찍어내니까요.
우리가 쓰는 돈, 지갑 속의 10,000원짜리 지폐는 시간이 지나도 같은 가치를 유지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돈은 해마다 조금씩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이라고 부릅니다. 인플레이션이란 무엇인가? 인플레이션이란 전체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이렇게 바꿔 말할 수도 있습니다. 돈의 구매력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 1990년대에 500원이면 사 먹던 김밥 한 줄, 오늘날에는 3,000원이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같은 물건을 사기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진 것이죠. 즉 김밥이 비싸진 것이 아니라 내 돈의 가치가 줄어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의 원인. 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가? 가장 큰 원인은 이것입니다. 시중에 풀린 돈이 많아질수록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 현대 사회에서는 중앙은행이 돈을 계속 찍어냅니다. 정부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그 국채를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사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실물 경제는 그대로인데 통화량만 늘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수요는 같은데 돈은 많아져서 물가가 오르고 화폐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메커니즘입니다. 인플레이션의 실제 피해자는 누구인가?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피해 현금 보유자, 은행에 저축해둔 사람일수록, 연금이나 고정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일수록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10년 전엔 1억 원이면 은퇴 후 노후가 가능할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것이 바로 화폐 가치 하락의 현실입니다. 피해 저소득층. 부자들은 자산 부동산,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인플레이션이 와도 자산 가격 상승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월급만으로 사는 사람은 물가가 오르면 살림살이가 직접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인플레이션은 가난한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과도 같다. 인플레이션이 왜 계속 일어나는가? 정부는 때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경제에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돈 가치가 줄기 전에 소비하려 하고 기업은 생산을 늘리고 투자를 하게 되며 정부는 부채의 실질 가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역설적으로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야 유지됩니다. 결국 오늘날의 화폐 시스템은 계속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야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조용한 도둑. 인플레이션은 천천히 조용하게 당신의 돈을 훔쳐갑니다. 예금 금리보다 물가 상승률이 높다면 은행에 돈을 맡길수록 손해입니다. 연금 수령액은 그대로인데 생활비는 계속 오릅니다. 이 모든 게 인플레이션의 그림자입니다. 돈을 벌어도 그 돈의 가치는 조용히 줄어드는 세상. 이제는 얼마를 벌었는가 보다 얼마만큼 돈의 가치를 지켰는가가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부의 불균형. 돈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자산을 사고 자산 가격은 오르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죠. 인플레이션은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분명히 이득을 보는 사람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힘이 존재합니다. 이 시스템 속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 정부.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화폐 가치가 하락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진 빚, 국채 등의 실질 부담도 줄어듭니다. 1,000조 원의 국가 부채도 물가가 2배가 되면 실질 가치는 500조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정부는 조용한 방식으로 빚을 갚는 효과를 누립니다. 그 대가는 국민이 화폐 가치 하락으로 치르는 것이죠. 상업은행과 금융기관. 오늘날 대부분의 돈은 은행의 대출을 통해 창조됩니다. 즉, 은행은 돈을 만들어내는 특권을 가진 기관입니다. 그들은 대출을 통해 이자 수익을 얻고 더 많은 대출이 이루어질수록 더 많은 돈과 권력을 가집니다. 현실은 은행은 실패해도 구제되고 국민은 실패하면 파산합니다. 자산가 대기업 투자자. 이들은 현금보다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주식, 금 같은 자산은 인플레이션이 올수록 가치가 오르며 방어 수단이 됩니다. 결국 현금만 가진 사람은 점점 가난해지고 자산 가진 사람은 더 부유해집니다. 왜 이 시스템을 유지하려 하는가? 이 시스템은 강자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이 시스템을 합리화하는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들의 논리. 인플레이션은 필요하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늘고 기업이 생산을 확대한다. 경기 순환을 관리하려면 통화 공급 조절이 필요하다. 이 말들은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전체 진실은 아닙니다. 이 말의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서민은 실질 소득이 줄고 노인 세대의 연금 가치는 하락하며 열심히 저축한 돈의 구매력은 매년 떨어집니다. 조금씩 천천히 모두의 지갑에서 돈이 사라지는 구조. 진짜 정의로운 돈은 무엇인가? 이 구조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화폐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줄어들어야 하는가? 왜 내 노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투자하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가? 왜 정부나 은행이 마음대로 내 돈의 가치를 결정하는가? 이 질문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 철학입니다.